자, 이거 61번 보실까? 61번 이제 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제 보셨을 때 일단 박스는 지금 이제 보시면 1, 2, 3이다 이제 그래서 3년 25, 20이다 이제 그래서 61번 이 하자 보수 보증금액 반환에 이제 관한 규정 이제 보셨을 때 지금 1, 2, 3이다 하나가 좀 빠졌죠. 일단 지금 담보 책임 기간 2년, 3년, 5년, 10년인데 현재 2년이 빠진 지문에 3년, 그리고 25, 그리고 20이라는 지문을 주고서 반환 비율에 관한 기억법,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가게 될 담보 책임 기간에 관한 쓰는 해서 총 세 가지를 줬던 것으로서 일단 1번은 지금 100분의 40을 쓰시는 부분이고요. 25하고 20은 각각 2번, 니은은 지금 5년, 그리고 디귿은 10년에서 3, 5, 10에 따른 반환 비율 하나 나와 있죠. 부분들. 이제 빠진 거 하나 추가한다면 뭘 추가할 수 있을까요? 2년 같은 경우는 얼마를? 100분의 15를 추가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2, 3, 5, 10에 따른 해서 하나 빠진, 이제 반환을 가지면 여기 하나 빠진 부분에 2년이면 플러스 얼마? 100분의 15 해당은 이 부분까지 추가한다면 2, 3, 50에 따른 담보책임별 반환에 관한 기준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61번, 정리 62번. 62번에 보시면 시설공사별 담보책임 기간 중에 2년과 5년의 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 쓰셔라.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62번은 지금 현재 그 2년하고 5년 관련된 부분인데 62번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 62번은 보시면 2년을 여쭤봤던 것은 이제 크게 시설공사 관련해서 마감공사 관련해서 세부 공정에 대한 9가지까지 쭉 한번 기술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2년은 이제 이 마감공사 관련 세부 공사 정비를 총 몇 가지니까 9가지니까 이 9가지 중에는 한번 여쭤봤던 거고. 자, 5년. 자, 5년은 이제 세부 공정까지 가기엔 너무 지금 그 세부 공정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5년짜리인데 보시면 5년에 이 지금 관련해서 5년은 시설 공사 관련 종류 몇 가지가 있냐면 현재 보셨을 때 5년에 이제 관한 부분 보시게 되면 시설 공사 관련해서 지금 지문에 하나, 둘, 셋, 6가지 관련 시설 공사에 관한 걸 주고서 그 6가지 중에 하나 해당 여기는 9가지 중 하나 마감공사 중에 9가지 중에 하나를 기입형으로 해서 하나 물었던 부분이 지금 지문이 첫 번째 기억이 되는 거고요. 지금 5년의 시설공사 관련 5년의 시설공사 관련 세부 공정 여기는 너무 지문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정리하지 못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6가지 여기는 현재 이 9가지 중에 그 세부 공정 하나를 여쭤봤던 거고 5년짜리는 세부 공정까지 들어가 너무 많은 여기는 그 중에 뭘 여쭤봤냐면 6가지 최소 시설 공사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다는 관련 세부 공정은 여러분들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연결해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관련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여쭤봤던 것은 9가지 관련 공사 이 세부 공사 중에 하나 5년짜리는 세부 공정 전에 어디까지 6가지 시설 공사 중에 하나를 가로해서 여쭤봤던 것으로서 자,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보셨을 때 기억에 들어갈 게 마지막에 그 2년에 지금 시설 공사 관련 세부 공정의 마지막 하나 기억원에 가로쳐놓고 여쭤봤던 것은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시설공사는 6가지 일단 이 시설공사 6가지 중에 뭘 여쭤봤던 그 중에 하나 여쭤봤던 것은 니은번의 대지조성공사. 그렇죠. 그래서 일단 6가지만 일단 확인하면 대지조성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해서 6가지 지금 이 시설공사를 정리하셔서 관련 세부 공사 정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상호 한번 확인하신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년에 9 그리고 5년에 관련 6가지 정도 정리를 했던 부분에 62번, 63번. 여기 하자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한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쓰는지 그래서 여기는 조정 처리 기간에 관한 6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 신청이 들어갔을 때 완료를 하는데 완료에 관한 기한과 관련해서
숫자와 용어를 쓰는 부분의 문제로서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지문을 정리해서 자, 1번은 완료에 관한 기간 관련해서 첫 번째 기억.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억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건 며칠 이내에 완료합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60일 이내에 완료하죠. 근데 안가로 단서에 가보니까 공용 부분의 하자는 며칠, 만약 이 완료되는 대상의 신청 대상 부분이 공용 부분이 되면 완료 개념 달라지는데 그때는 일자가 며칠? 90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0일로 하고 니은 및 하자 감정 기간 제외한다고 그래서 60 또는 90일 그 기간 중에 완료에 관한 기한 이내 두 가지 관련 기한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니은번이죠. 니은번에 지금 들어갈 기간은 이 하자 감정 기간도 제외가 되지만 니은에 들어갈 것은 흠결 보정 기간. 이 제출된 서라도 흠이 있을 때 이 관련법에서는 그 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주죠. 그 기간을 흠결 보정 기간이라 하는데 그 흠결 보정 기간 및 하자 감정 기간은 제외한다. 그래서 1번. 자, 2번. 일에 따른 기간 이내, 즉 60, 90일 이내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인으로 또는 소위원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디귿일이다. 즉 연장은 한 번 연장을 해주는데 기간은 며칠인가요? 최대 그 기간은 지금 디귿 들어갈 것은 30일로 합니다라고 이제 63번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일자 관련 두라고 기간 관련 흠결 보정 기간에 쓰는 부분의 문제 하나 확인해 둘까요? 부분들은 63번에 하나 확인하고 64번에 장기수송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장기수송 계획 관련한 부분과 연계했을 때 1번입니다. 1번이 교육에 관한 부분에 64번 1번인데 1번은 지금 지문에 1번 지문에서 일단 현재 지문에서 입도대표 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 도지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을 받게 하게끔 하는 사람은 1번에 입도대표 회의 회장에는 누가 하는 거죠? 관리 주체죠. 그래서 64번 1번에서 입도대표 회의 회장이 여기서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64번 1번은 입도대표 회의 회장이 빠지고 누가? 관리 주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여기서는 그 과태료 관련해서 64번 2번하고 4번 좀 나와 있죠. 그래서 64번에 지금 2번하고 4번에서 과태료 관한 규정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자 이제 볼까요? 그럼 2번에 2, 4번에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니까 2번은 장기수송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는 자 또는 장기수송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하나. 일단 4번은 먼저 갑니다. 4번은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도대표 회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2, 4번은 모두 공이다. 그 관련 사유에 위반행위일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사유는 맞습니다. 과태료가 이 중에 틀린 것은 여기 2, 4번 중 2번. 여기 2번은 여기는 1천이야. 여기는 500이죠. 그래서 여기는 500만 원 이하.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고 4번은 맞습니다. 4번에 관련된 행위라면 이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4번은 맞고요. 자, 그러면 4번은 맞고 자, 위에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자, 1번에 따라 지금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육을 하게 될 그 기관을 위탁을 줍니다. 그럼 위탁받은 기관은 동그라미 3번에 조정교육 수탁기관은 매년 10월 30일까지 관련 사항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점은 10월 30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여기는 10월이 아닌 11일로 바뀌어서 11월 30일까지 관련 다음 년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은 그 시점, 승인에 관한 시점이 하나 틀렸었고요. 자, 5번에 가보죠. 5번. 자, 5번은 지금 장기 수송 계획을 장기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에 관한 동의권은 64번에 5번 여기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여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번은 자 문항 지문의 5번. 3년 전에 조정 시 동의권은 누가? 여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일단 현재 옳은 것은 문항 4번이죠. 그래서 1, 2, 3, 5 X 처리된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65번. 자, 65번에 장기수원 충당은 어디에 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일단 장기수원 충당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장기수원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을 보수 교체하는 데 쓰는데 그 용도가 되는데 65번 현재 박스에 들은 하자 관련 용도 1, 2, 3에 따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하자 관련 용도로 쓸 수 있는 때는 분명히 동의권이 수반된다. 즉 동의권이라는 것은 누가 동의를 해줘야 밑에 나와 있는 그 박스 1, 2, 3에 따른 용도로 쓸 수 있냐 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다. 기억이란 것은 입주자. 그래서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용도, 즉 밑에 나와 1, 2, 3의 하자 용도를 쓸 수 있는 것 중에 그중에 세 가지 용도 중에 두 번째 니은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하자 진단에서 현재 65번의 그 하자 관련해서 이 하자 관련 용도를 쓰는 지문에 65번에 주어지는 지문 중에 이제 보셨을 때 이제 그 중에 보면 하자 관련 용도로서 비교 지문으로 등장을 하는 지문은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 지금 여기는 하자 진단 및 감정이란 요 지문에서 이 지문을 보면 객관식으로는 여기 주관식으로는 하자 진단을 쓰는 걸 여쭤본 거지만 현재 요 2번에 요 하자 진단 및 감정이란 요 지문도 객관식으로 이거를 빼내서 하나의 또 문항으로 또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이니 쓰는 것도 꼭 한번 써볼 필요가 있지만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자 진단 및 감정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동의요건 얼마입니까? 여기는 입주자 과반수에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진단 및 감정 들은 비용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까지 이제 해서 용도는 지금 다 보시는 대로 첫 번째 1, 2번하고 3번까지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용도로 쓸 수가 있더라라고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는 부분들은 자, 65번, 66번. 관련법상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66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질문 일단 1번. 임대주택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 가지 규모죠. 일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 이상 플러스 승강기 설치된 150 이상으로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택에 해당하면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보분, 부대시설 및 봉시설에 대한 장기수행을 수립을 해서 이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 임대 기간 중에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계획을 갖춰 놓습니다. 장기수행 계획은 이 임대주택 장기수행 수립을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건 수립을 해서 제출하고 뭐 하면 돼요? 임대 기간 동안에 갖춰 놓은 것 이걸 제출하고 따로 이거를 조정에 관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갖춰만 놓는다. 임대 기간 갖춰만 놓는 걸 끝나는 거지. 이거를 주기에 따라 이거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 따로 언급이 없다는 것 해서 1번 일단 여기는 그 규모 하나 봐주시고요. 2번 그리고 3번. 3번은 지금 특별손 충당금에 관한 적립에 관한 시기 봤을 때 동그라미 3번이네요. 보시면 자 시점은 사용 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 시험부터 얼마가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단 시 표준 건축 1만 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합니다. 해서 3번은 사용에 관한 시기 4번입니다. 자,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이걸 사용할까 봤더니 이거는 시장 건축구청장은 뭐합니까? 협의합니다. 4번 나와 있고요. 자, 5번. 66번이 현재 5번. 66번에 5번은 그 절차상에 관한 순서죠. 그래서 절차상의 순서를 봤을 때 일단은 뭐 그 시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보셨을 때 일단 시점은 시기는 잠깐 보려고 일단 그 보고 순서를 잠깐 봤을 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 종합시도지사를 누구에게 장관에게 보고하는 데서 일단 순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 시도지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는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자 시기는 이제 첫 번째 매년 1월 30일과 7월 31일까지 제출. 자, 두 번째 장관에게 보고되는 시점은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번에서는 두 가지, 66번에 5번. 5번은 지금 설명이 되는 게 이 지금 보고 순서와 시기인데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이제 보셨을 때 그 첫 번째 하나만 수정하면 이 5번이 지금 맞는 걸로 갈 수 있는데 순서는 지금 첫 번째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아닌 이 특별손충당급 적립 현황 보고서 그 보고에 관한 순서 첫 스타트는 누가 끊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장관에 가는 순으로 해서 5번에서 하나 정리 봐두실까요? 자, 5번까지 이제 정리하고 67번. 자, 이건 규칙상 수해 방지에 관한 내용에다 가려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는 그래서 좀 현재 1번하고 2번은 그 단해 설치에 관한 부분과 관련했을 때 1번 보죠. 자, 비탈면의 높이가 기역미터를 넘는 경우는 높이 기역미터마다 그 비탈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든다 그래서 높이가 몇 미터를 넘어갈 때 이 기역미터 이내 높이마다 단을 설치했을 때 이제 기역에 들어갈 부분은 3이죠. 그래서 3m를 넘는 경우는 높이 3m에마다 그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 하는 면적의 단을 설치합니다. 67번. 여기서는 지금 2번, 잠깐만, 67번, 2번. 67번에 보면 2번에 보셨을 때, 여기 이제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비탈면 윗부분. 자,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다면 일단 숫자를 좀 여쭤봤던 게 두 개를 여쭤봤던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의 넓이 니은미터 이상으로서 당용벽등 높이 디귿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지금 현재 윗부분에 현재 들어갈 숫자는 보면 두 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만 잠깐 볼까요? 비탈면 있다면 요 비탈면을 기점으로 해서 윗부분에 그래서 윗부분 이와 같이 옹벽 또는 축대가 있더라. 그랬을 때 이때 그러면 여기 이 단의 너비는 최소 이 단의 너비는 최소 몇 메타 이상 너비의 단을 여기 이제 단의 너비를 확보할 거냐 그걸 물어본 건데 자 일단 지문에 보셨을 때 지문에 지금 첫 번째 니은이죠. 너비 몇 미터 이상으로서 니은에 들어가면 1.5m 그래서 최소 단의 확보에 있다. 이 비탈면 윗부분이 있다. 최소 단의 너비는 얼마? 1.5m 이상. 최소 이 단의 너비는 최소 이 높이가 이 옹벽등의 높이가 최소 단의 너비 얼마나 확보해야 돼요? 1.5m 이상은 돼. 단의 너비가 1.5m 이상은 최소 확보가 됩니다라는 질문에 첫 번째 그 니은에 들어갈 숫자 1.5라는 수치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로서 당의 옹벽등 높이의 디귿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5m 이상이라는 건 이 높이, 이 옹벽등 분명히 높이가 있을 건데 자, 이때 1.5m 이상으로서 당의 옹벽등의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럼 최소 단은 얼마로 1.5m 이상 확보하고 최소 그리고 옹벽등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의 단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 높이가 예를 들어서 5m입니다. 옹벽 이 높이가 5m라면 최소 얼마로 넘어가죠? 1.5m를 넘어간다. 그럼 1.5m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그 옹벽등이 얼마? 최소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다. 그래서 5m면 최소 일단 이 1.5m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데 최소 단의 너비는 얼마? 2.5m 이상 너비의 단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 질문에 보면 여기 물었던 것은 여기 1.5하고 2분의 1을 쓰는 건 2분의 1은 뭐 특별한 단서가 없으니까 풀어 쓰거나 분수 표기하거나 해서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그래서 단의 설치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두 가지 관련 지문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숫자 3개 숫자를 주고서 기입형으로 쓰시는 분이 67번 정리했고요. 68번. 열교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열교 현상이란 일단 여기는 단열재가 연속되지 않은, 즉 단열재 끊긴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열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 열교 현상은 벽체와 지붕 및 바닥과의 접합 부위 등에서 발생합니다. 1번. 2번.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관류 값이 높기 때문에 고조체 전체 단열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68번. 68번은 지금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2번에 가면 열관류 값이 높기 때문에 전체 단열 성능을 저하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는 반대로 갔을 때 열관류 값이 높다. 그럼 열관류 값이 높다는 것은 요 개념이에요. 그럼 열관류 값 높다는 것은 열 저항이 크다 작다. 열 저항이 작다. 열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관류가 높다. 요 같은 개념 표현으로서 열관리 높다는 건 열 저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현재 5번 문제, 문제의 문항 5번 가보죠. 5번. 일단 5번에 가셨을 때, 일단 1번, 2번을 보고 바로 5번으로 가보죠. 5번에. 이제 의미를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고, 5번에 갔을 때, 자,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 저항값을 감소시키는, 증가시키는 당연히 열관률이 높다는 것, 열 저항이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열 저항값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러면 열 저항값을 열 저항이 증가됐다는 건 뭐가 낮아지는 거죠? 열 관률이 낮아지는 관계에서 5번은 감소가 뭘로 바뀌는데 이게 증가시키는 설계 시공이 필요하다. 증가시키는 방금 말씀드렸죠. 증가하면 반대로 뭐가 낮아져요? 열관류 값이 낮아지죠. 그래서 2번, 5번은 서로 그 개념은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2번, 5번 좀 같이 정리하고요. 지문에서는 동그라미 4번입니다.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4번인데 열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열이 무슨 단열이 나왔다는 거죠? 외단열보다 무슨 단열이? 내단열이 유리하다는 거지. 외단열을 했다고 해서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단열 중에 뭐가 더 낫더라?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유리하다는 거지. 외단열을 했다고 그래서 열교를 막기 위해 100% 막을 수는 없더라.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미 4번. 단열 중에 뭐가 더 낫다? 외단열이 더 낫다는 것 하나 확인하시면서 69번. 자, 69번은 보면 결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결로에 관한 설명. 1번. 겨울철 외벽의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단열보다 외단열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여긴 69번 잠깐 볼까요? 자, 69번에 보시면 일단 내부 결로 대책 중에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내부 결로 대책 중에 보시면 일단 1번하고 2번. 그래서 69번 내부 결로 대책 1번하고 2번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개가 내부 결로 대책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중에 1번이죠.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한 단열은 무슨 단열이 나왔더라 해서 단열은 무슨 단열이 나왔습니까? 이게 외단열이 나왔습니다. 외단열이. 아무튼 구조체에서 이 구조체, 이게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에 따라 하고요. 내부 걸려라는 건 이해하는 이 구조체 내부에 습기나 물기가 맺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실외측이고 얘가 실내측이라고 봤을 때 단열은 이 구조체 이 실내측에 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내단열입니다. 그리고 구조체 바깥쪽에 하는 게 이게 외단열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단열한다는 결국 이 구조체 안을 어떤 상태에 놓을 수 있겠냐 했을 때 내단열을 했다고 하면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을 때 벽체를 그대로 통과해서 벽체까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내단열이라면 외단열은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왔을 때 어디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막아줘요? 여기 외단열 바깥에 있는 이 단열에서 막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조체 내가 차가운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단열이죠? 이게 내단열이다 보니까 단열은 그래서 무슨 단열이 낫더라? 단열은 내부의 대책은 내보다는 외단열을 해서 구조체 바깥에 차가운 게 일단 어디서 먼저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단열을 해서 차가운 공기를 막아줌으로 구조체 내가 너좀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1번, 2번.
자, 내부 결로를 방지 위해 단열재 실내 층에 뭘 설정한 방습층. 그래서 방습층에 관한 것도 무엇이 위치를 실내 측이냐 외측이냐 주로 그 네 배를 갖고 물어보는데 실내 측에 방습층을 설치합니다. 2번, 3번. 내부 결로는 벽체의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노점 온도보다 낮다는 건 이 고도체 내부 온도가 차가운 상태에 놓일 수 있죠. 아무래도 지금 방금 봤던 대로 내단을 하게 되면 고도체 내가 차가운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점 온도보다 낮은 이 내단열일 때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외단열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일단 한번 막아주다 보니까 이 내부 결로, 이 외단열 하게 되면 이 고도체 내부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높은 상태 유지하니까 결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항 3번 정리하고 4번. 자, 표면 결로는 실내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 결로는 실내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아니라 낮을수록 심해집니다. 이 실내 고도체 표면과 실내 공기 온도와 관계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례란 것은 실내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고도체 표면 온도는 낮죠. 그럼 일단 여기 보죠.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면 고도체 표면 온도, 이게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면 고도체 표면 온도가 공기 온도가 낮으면 표면 온도도 낮는 거고요. 공기 온도가 높다면 고도체 표면 온도도 높죠. 그럼 결국 고도체 표면 온도가 차가운 상태에 놓일 때, 기체가 떠다니다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서 표면 결로가 발생하니, 여기서 여쭤봤던 것은 실내 공기 노점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가 아니라 낮을수록 심해집니다라고 해서 문항 4번에 자, 일단 틀린 거 동그라미 4번 하나 이제 봐주시고 5번. 표면 결로는 벽체 열 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져. 그러면 열 저항이 작다. 좀 전에 그 열교 현상할 때 열 저항이 작다는 것은 열 관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열 저항이 크다라는 건 반대로도 열 관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열 저항하고 열 관률은 서로 그 개념을 좀 상호 교환하는 의미로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문항 현재 틀린 건 동그라미 4번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 부분들은. 자, 그 다음 70번. 겨울철 벽체 표면결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70번. 질문 1번부터 쭉 해서 여기 표면결로에 관한 대책 중에 보면 1번, 2번. 환기를 통해서 실내 절대습도, 아무래도 실내 이잉여 수증기가 많다면 그 수증기 내에서 이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절대습도를 낮춰주는 것은 환기를 통해 이잉여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자는 거죠. 2번, 3번. 단열 광어를 통해서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높입니다. 3번, 4번. 실내 측 표면 온도를 주변 경우 노점 온도보다 낮춘다? 아니고 노점 온도보다 높여야 되죠. 그래서 70번의 문항 4번은 낮춘다가 아니라 높인다 해서 문항 4번 정리. 자, 5번으로 가볼까요? 71번 가볼까요? 71번은 지금 방수 관련 부분에서 지문에 멤브레인 방수부터 해서 도막 방수까지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자, 멤브레인 방수는 그 지문 의미 정도에서 여러 층의 피막을 고도체 표면에 여러 층의 피막을 부착시켜서 결함을 통해 침입하는 수분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 고도체 표면에 여러 가지 피막을 씌워서 그 피막을 씌워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그 방수가 멤브레인 방수에서 1번, 2번.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에도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 일단 시멘트 액체는 고조 침투성 방수죠. 그래서 이 고도체 표면에 시멘트포를 여러 번 칠해서 그 시멘트포를 서서히 고도체 표면에 침투에 들어가면서 방수층이 형성이 되는 공법인데, 모재 콘크리트 즉 고조체 그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에도 성능이 우수합니까? 여기는 직접적 이 균열 발생은 어떻게 했다? 바로 방수층의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조체 영향을 시멘트 방수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모재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했다면 방수층이 우수한 게 아니라 방수 성능이 방수층이 바로 파괴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균열 발생했다 바로 방수층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3번 X, 2번 X, 3번, 4번, 5번. 자, 도막 방수는 균일한 방수층 시공 여려우나
복잡한 형상의 시공에는 유리합니다 되어 있어요. 도막방수는 아무래도 그 균일한 방수이라는 것은 방수 그 도막의 두께를 지금 균일한 방수 어렵다는 거. 71번, 5번은 자 여기는 보시면 뭐 그 5번 질문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여기는 도막의 두께, 여기는 도막의 두께를 0.2mm, 이 도막의 여기 시공 시작 작업 종료 시점이라 본다면 0.2mm 도막으로 칠을 해주게 해서 어디까지 작업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 이 도막의 두께를 0.2mm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2mm를 출발했던 도막의 두께가 시작점에서부터 이 공사 종료 시점 여기 이 구간까지 이 도막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막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 하나. 단점은 이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점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복잡한 형상의 시공 유리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돌출비가 있어도 이 돌출벽에서 이게 방수점 그러게 여기 이와 같은 피막을 막을 수 방수 형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복잡한 형상 복잡한 형상 아니면 모서리 또는 돌출벽에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방수층을 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형상의 시공에 뭐 하더라? 이 도막 방수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번 정리해서 한 5개 정도 방수공법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봐두시고요. 자, 72번 방수공법에 관한 지문에 쭉 기술됐던 것 중에 보셨을 때 지문에 뭐 2번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여기는 여러 급 적층해죠. 시트지 한 겹으로서 방수층 형성한 것을 고분자 시트 방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의 지문은 X죠. 여러 층이 아니라 여러 겹이 아니라 시트지 한 겹으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72번 체크 봐둘까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5번 정도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용이하고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점은 방수층 자체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건조 수축이 심한 노출 환경에서는 사용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에 관한 동그라미 5번 정도 간단히 한번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73번의 단열입니다. 단열은 지금 단열자든 구비 조건이라 볼 수 있죠. 73번은 단열재의 구비 조건 정도. 그래서 구비 조건은 이와 같은 구비 조건을 갖추고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자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 낮다는 것은 단열성이 높다는 의미로 되죠. 1번, 2번. 섬유질계 단열재는 밀도가 큰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섬유질계 단열, 실과 같은 모양의 단열, 밀도가 크다는 건 특정 공간 내 그 실과 단열 빽빽이 차 있다는 것, 밀도가 크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일정 이 공간 내 이와 같은 이 공간이라고 봤을 때 실과 같은 단열재 이 공간 빽빽이 들어가 있다. 빽빽한 차 이걸 밀도가 크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단열재가 실과 단열 빽빽이 차 있는 이거를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는 거 결국 이어지는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열성이 높다. 2번, 3번. 열 저항은 재료가 두꺼울수록 커진다. 맞죠? 3번, 4번.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일수록 열 전도율이 높다. 열 전도율이 낮죠. 그래서 4번은 높다가 아니라 낮다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공질계 단열재는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면 되죠? 스티로폼이 있죠. 스티로폼 이런 단면을 잘라보면 이와 같이 스티로폼 단면 잘라보면 알갱이들의 미세한 이 알갱이를 압축해서 이거를 댄 이런 부분에 단면을 두 개로 나눠 봤을 때 1번과 같은 모양의 단면이 있고 아니면 2번과 같이 이렇게 크게 듬성듬성 되어 있는 게 있더라. 그러면 이때 1번하고 2번이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당연히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때는 1번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일수록 열 전도율이 높다. 당연히 1번의 단면을 띈 이 다공질 단열재 훨씬 단열성이 높겠죠. 부분들은.
열 전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게 했죠. 그래서 문항 4번은 끝에가 열 전도율이 높다가 아니라 열 전도율이 낮다로 바뀌어야 맞고요. 자, 5번. 단열재는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단열재가 물을 머금는 율이 함수율이죠. 그래서 그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 4번 하나 X 정리 봐볼까요? 자, 그 다음에 74번 조수조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숫자와 영어 쓰기 74번 보죠. 여기는 그 중에 한 2개 정도 문항을 주고서 숫자에 관한 부분 하나 하고 2번에서 영어에 관한 부분에 2가지를 여쭤봤는데, 자, 지문에 보셨을 때 일단 74번은 1번, 74번 1번에 보면 74번 1번. 1번은 이제 매놀입니다. 매놀. 이 관련 조수, 이 수도법, 여기서 좀 물어본 거, 여쭤본 건 뭐, 여기는 수도법령상에서 수도법령상이라고 단서를 주고 있는 매놀에 관한 규격을 물었을 때, 매놀은 지금 단서 유무에 따라 규격이 좀 달라집니다. 매놀의 종류는 원형인 것도 있고 사각형인데, 그 중요한 건 원형 사각형이 아니라 그 규격을 여쭤보는데, 매놀은 이 수도법상의 그 매놀에 관한 규격은 90cm 이상의 매놀도 있고요. 규격이 60cm 이상인 규격의 2가지 매놀이 있는데, 이때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단서와 같이 나와야만 그 센티미터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이 60cm는 꼭 단서 뭐랑 나와야 될 때는 60cm 이상은 5세제곱미터, 그러니까 5세제곱미터의 이하, 5세제곱미터의 소규모 조소자란 지문을 주고 이 단서하고 나와야만 얼마가 나와야죠? 60. 그러면 이 단서 없이 매놀 규격을 물어보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90cm 이상이다. 이제 해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문 한번 쭉 볼까요? 지문이 길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보시면,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의 사각형 매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매놀 1개 이상 설치해서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 매놀을 통해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은 현재 단서, 이와 같은 단서 요건화가 나왔을 때 센티미터를 한번 보시자요. 그래서 다만에 따른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기역 세제곱미터 이하, 즉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조수조 매놀은 각변 또는 지름을 몇 센티미터?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꼭 단서가 뭐랑 나와야 돼요?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조수조 매놀이란 지문하고 연계돼서 나왔을 때 얼마? 이때 60cm에서 숫자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 숫자는 현재 여쭤봤던 것은 5를 물어봤지만, 이 규모를 물어봤지만 꼭 센티미터 90하고 60도 같이 해서 숫자는 물어본 거 하나지만 90하고 60이라는 숫자 2가지도 꼭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부분들. 자, 그럼 2번은 영어 쓰기입니다. 영어 쓰기, 영어입니다. 영어는 지금 특히 보면 2번에서 영어, 이 2개 영어에서 꼭 주의하시는데, 2번에 잠깐만, 2번에 지금 여기서 물어봤던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갈 이 영어 쓰기는 꼭 한번 주의해서 써보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2개 영어 실수할 수 있는 영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조수조에 물의 수위 조절을 위한 니은을 설치하여야 하고, 소와 용수가 조수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디귿가 설치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갈, 그러면 현재 여기 니은, 지문에 그대로 한번 니은에 들어갈 지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용어, 각각 니은과 디귿 용어를 쓰는데,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여기는 원류관입니다. 원류관. 그 다음 디귿에 소와 용수가 조수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씁니다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디귿은 역류 방지 장치에서 역류 방지 장치를 쓰시는 이 2가지 꼭 주의하셔서, 일단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었을 때 이제 보시는 대로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가는 꼭 뭘 쓰셔야 돼요? 원류관하고 역류 방지장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혹시 원류관이라고 혹시 보시면 간혹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넘친관으로 쓰시면 된다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넘친관 안 돼. 왜냐하면 여기다 현재 단서가 뭘로 출발하는 겁니까?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고 출발했다고 하면 일단 꼭 영어 쓰기는 뭐예요? 원류관 쓰시 넘친관 안 됩니다.
넘친과는 원료관은 여기는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지금 단서 요건이 뭐라고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고 가게 되면 꼭 원료관 쓰시는 거고 넘친과는 마찬가지예요. 이론상으로는 정립이 되고 출제가 되고 검증이 된 용어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원료관 넘친 크게 구분 없이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법령상에 관한 단서 조건을 주고 특히나 주관식 물으면 꼭 이걸로 쓰신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역류 방지 장치 보면 이게 답을 오인에 쓰신 게 뭘 쓰신 게 많이 이게 여러분들이 역류 방지기라고 쓰신 부분들이 오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류 방지기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역류 방지 장치라는 건 소화 용수가 저수대 출발했던 물이 소화 용수관을 타고 올라갔던 물이 해당 그 소화 용수 관의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열렸던 게 닫히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던 물이 다시 역류해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물어보는 게 역류 방지 장치고요. 여기서 말한 역류 방지기는 뭐죠? 여기는 세정 밸브식에 있는 진공 방지기 개념하고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역류, 여러분 역류 방지기라면 여러분들의 개념은 용어상에 보셨을 때 이게 진공 방지기 개념하고도 유사하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그럼 진공 방지는 여러분이 또 이게 정리가 뭐로 또 되지? 이게 버큐움 브레이커 있죠. 이렇게 보시는 부분에서 버큐움 브레이커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을 가시면 쓰는 걸 여쭤본 건데 꼭 주의하실 게 여기는 역류 방지기 쓰시면 되는데요. 이게 오답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넘친관으로 쓰시는 거 주의하시고 X 역류 방지기 X 정확히 뭐라고 쓴다? 원료관하고 역류 방지 장치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쓰시는 거 꼭 주의해서 일단 수도법상에서는 용어는 뭐 기타 수지는 뭐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특히 이번 용어 쓰기 원료관하고 역류 방지 장치 관련한 이 두 개의 용어는 꼭 주의해서 정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74번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 75번부터 다음 시간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